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은 박기웅입니다. 자, 이제는 이번 강의 자극과 반응이 드디어 이제 생물2의 생물 1이죠. 아직도 잠이 덜 깼군요. 생물 1의 절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의 법칙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이 단어는요, 자극 반응 단어냐? 자극 반응 단어. 좁게는 여기까지고 넓게는 여기까지. 뭐냐면 자극 반응의 법칙을 이제 배우는데 역치라는 개념, 실무율, 그 다음에 배버 법칙. 여기는 독자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것보다는 이 용어가 나와.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이런 용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감각기관. 감각기관이 수능에 나오는데 당연히 압도적으로 눈깔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앞으로도 눈깔이 나올 테야. 눈깔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귀는 별로 안 나왔지. 근데 이제 마지막 7차에서 과연 귀가 나올 것인가, 눈깔이 나올 것인가, 귀때기가 나올 것인가. 자, 뭐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귀추? 자, 감각기관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걸 이렇게 중추인 뇌로 연결해주는 신경이 있죠. 그걸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에서의 흥분, 전도와 전달. 뉴런에서 흥분이 쫙 이동합니다. 하나의 뉴런에서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요. 뉴런과 뉴런 사이 이동하는 걸 전달이라고 합니다. 그 원리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뉴런들이 모인 거, 즉 신경들이 모인 게 바로 신경계야. 신경계. 즉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그 다음에 거기서 자율신경계까지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자극과 반응의 좁은 범위고, 그 다음에 넓게 가면은 바로 호르몬과 항상성. 이것도 일종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크게 신경계, 그 다음에 호르몬. 신경계와 호르몬을 통해서 외부 자극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응을 통해서 내 몸을 일정하게 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 그걸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최대 몇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3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오고, 자, 3문제가 최대 나올 때 아까 감각기관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지? 감각기관에서 한 문제 나오고, 뉴런의 흥분 전도 이거 전달은 거의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세요. 그냥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적으면 2문제, 적으면 2문제 하나, 그리고 많으면 3문제까지. 보통 2문제 나와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최대 3문제에서 4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호르몬 항상성은 당연히 한 문제는 꼭 나오고, 그 다음에 배설에서 있는 삼투압 있거든요. 삼투압 조절까지 하면 2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면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내용, 자극과 반응의 법칙의 역치, 실무율, 배버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버의 법칙을 지금부터 할게요. 자,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역치, 실무율, 배버. 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제 공부를 했을 테니까, 일단은 자극을 받는다고 칩시다. 이 자극이 이제 무슨 자극이 되냐면 이제 적합 자극이야. 적합 자극. 그죠? 적합 자극이 뭐냐면 이 눈이 받아들이는 거는 빛이야, 빛. 냄새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야. 콧구멍이 받아들이는 거는요. 감독님 확대해 주세요. 자, 콧구멍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HD이기 때문에 코털까지 보여. 이건 소리가 아니라 냄새야. 이게 적합자극이에요. 냄새.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혓바닥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이런 게 바로 적합자극이에요. 소리는 음파. 소리는 음파예요. 귀는 음파. 자, 그럼 적합 자극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요? 감각기관이라고 그랬죠. 감각기관. 지금 방금 얘기했죠? 눈, 귀, 코, 혀, 피부. 감각기관이죠. 그럼 이 감각기관 대표적인 거 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눈깔이 있죠. 눈깔.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죠. 빛이 쭉 가면은 여기서 감각기관, 요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수용기라고 그래, 수용기. 또는 수용기관. 감각을 수용한다, 이렇게. 감각 수용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C세포들이 있어요, C세포. 빛이니까 어떤 세포들이 흥분돼? C세포.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피부에다가 C세포를 박아놓으면요, 피부가 볼 수 있어요. 피부가 빛을 느껴요. 그러니까 C세포는 빛을 느끼는 세포예요. 그죠? 네. 우리 온몸에다가 C세포를 박아놨다 그러면 온몸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눈 감고, 너 뭐해? 다 보입니다. 네. 알겠죠? 지렁이가 그렇죠. 지렁이가 온몸에 C세포를 갖고 있어가지고 빛을 느껴. 미세한 빛을 느끼고. 하죠? 자, 그럼 감각기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와 같은 감각세포가 있습니다. 감각세포, 수용기 세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간상세포 한번 그려볼게요. 간상세포. 됐죠? 간상세포. 자, 감각세포가 흥분하면요. 감각세포가 흥분하면 여기에 이제 도선이 있어야 돼요. 도선이 이렇게 연결된다. 우리 몸의 도선은 이제 신경입니다. 신경. 길죠? 긴 건 몇 미터까지 있냐면 1미터까지 있어. 제일 큰 세포는 지구상에서 제일 큰 세포는 아마 타조알일 거야. 타조알. 알겠지? 타조알. 그 다음에 제일 긴 건 신경세포야. 이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이게 감각, 신경. 감각, 신경. 그 다음에 물론 요 사이에는요 뭐 몇 개 더 세포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화 시켜서 이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뇌로 가면 연합신경이 있어요. 연합뉴런이라고도 해요. 연합신경, 연합뉴런. 그래서 연합신경.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기분이 좀 띠껍다, 뭐 좋다, 그러면 쫙! 이렇게. 흥분을 시켜요. 요게 이제 또 움직이게 해주는 신경이죠. 운동신경 또는 운동뉴런이 되겠죠. 그러면 운동신경, 운동뉴런은 요렇게. 이게 뭐야? 이게 반응기지요. 반응기. 반응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죠? 근육이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근육. and 호르몬 분비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내분비샘. 이게 대표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개를 깠다 하고서 이렇게 필기하는 게 다 이지랄입니다. 아시겠죠? 끊임없이 눈으로 보고 스마트폰이든 PMP든 인터넷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지금 라이브로 나의 생쇼를 보든 간에 보고 듣고 소리를 듣고 감각세포를 통해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가서 운동신경이 손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주면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가끔 웃긴 걸 보면 뭐 이렇게 여기서 생각했을 때 웃기네 하면서 여기서 얼굴 근육도 움직여주고 또 좋은 호르몬도 나오면서 그냥 기분도 좋아지고 또는 내가 딱! 이러면 무지하게 싫어해요. 요새 소리 지르는 거. 그래도 자 소리 지르면 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얼굴 찡그리는 운동신경 and 호르몬이 나와요. 열받는 호르몬이 나와요. 흥분 호르몬. 알겠죠? 이게 자기에 대한 반응.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반응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감각기관이 지금 눈, 귀, 그다음에 코, 혀, 그죠? 피부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오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적합, 자각, 적합, 자각.
그죠? 네. 귀, 음파, 소리, 그 다음에 기체 상태 화학물질, 그 다음에 혀는 액체 상태 화학물질, 그 다음에 피부는 열이라든가 자극, 물리적인 자극, 화학적 자극,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감각 세포가 있어요. 감각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감각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감광 단백질이 있죠. 이 안에 자 이제 비추로만 얘기할게요. 이걸로만 이건 빼고. 자, 빛을 받아들이면 여기 망막에 C세포가 있는데 그 C세포 중에 이제 간상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C세포예요. 자, 보는 세포니까 C세포입니다. C세포. 그럼 여기에 이제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빛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빛에 의해서. 으악! 분해가 되면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면서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돼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돼요. 알겠죠? 예, 분비되면 여기서 이제 감각신경이 흥분해서 대뇌에 보내면 대뇌에서 드디어 본다가 되는 겁니다. 대뇌로 보는 거예요. 대뇌로 냄새 맡고 대뇌로 듣고 대뇌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눈이 2.0이라고 할지라도 대뇌가 맛이 가면 못 보게 되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맹점 있죠? 맹점은 C세포가 없어요. C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곳이에요. C세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이 맺히더라도 여기 있는 상 있죠? 네. 여기 있는 별 딱 맺히더라도 여기 C세포가 없으니까 흥분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감각신경도 없고 뇌에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런 메커니즘인데요. 요거를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게요.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뭐냐면 로봇과 인간. 로봇 태권브이 내가 좋아했던 건데, 자, 로봇하고 인간의 차이점에서 잠깐 얘기할게요. 로봇 무기물이죠. 무기물로 돼 있어요. 금속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유기물, 유기 생명체죠. 그 다음에 로봇의 에너지원은 전기죠, 전기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ATP라는 또는 포도당이 들어있는 거죠. 포도당을 이제 ATP로 만드는 거니까 화학 에너지가 되겠죠. 화학 에너지. 그죠? 로봇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컴퓨터 회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얘네들한테는 도손이 있음으로써 회로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경이죠, 신경. 이게 신경 회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도손에 흐르는 게 뭐냐면, 로봇이 움직이려면 도손에 흐르는 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 그죠?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 전자의 움직임입니다. 전자 움직임. 전자가 이동하는 걸 전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신경에는 도대체 뭐가 이동하는 걸까요? 우리의 도선, 우리 몸뚱이가 움직이려면 로봇은 움직일 때 도선에 막 전류가 흐르잖아.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근데 우리는 신경에 지금 이렇게 Terminator, I'll be back.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입니다, 얘. 이온 때문이에요. 나트륨 이온 때문이에요. 나트륨. 얘 때문에 신경, 우리 몸의 도선인 신경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즉, 이 로봇은요, 여기 도선이 있잖아. 도선이라는 건 금속들이기 때문에 이 금속은 중앙에 이제 핵이 있고 주변에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녀요. 자유전자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죠? 네, 자유전자들. 근데 자유전자들이 무질서하게 막 돌아다녀요. 정신없이. 우와, 시단다!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안 하는 거야.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이 도선을 잡고 있어도, 구리 도선 잡고 있어도 아무런 느낌 없어. 아무런 느낌. 근데 여기다가 딱 플러스를 걸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딱 걸어주는 순간 얘기가 틀려져. 여기 있는 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일시에 이동을 해. 이 마이너스는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반발력 생기고 마이너스 싫어! 그러면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해.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 엄청난 이동에 의해서 여기다가 가전제품 갖다 놓으면 가전제품이 작동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게 이제 형광등이나 뭐 여러 가지 전기 기구들이잖아. 알겠지? 그럼 이때 이 걸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압이라고 그래. 전압. 다른 말로 전위차라고 그래. 전하의 위치 에너지 차이. 이게 V야, V. 전압. 전압 걸리기 전엔 전류 흘렀니 안 흘렀니? 안 흘렀지. 반드시 전압이 있어야지 I라는 전류가 흘러. 이건 저항이지. 유명한 거지 이거. 오음의 법칙. V는 I야. 그래서 전압이 걸려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마찬가지야 여기. 여기도 우리 도손, 우리 신경세포인데 우리 신경세포 여기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걸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바깥쪽이 플러스이면서 안쪽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요런 상태야. 그러니까 전위차로 따지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하잖아. 관용적으로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 흐른다고 그러잖아. 근데 실제로는 전자는 그 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 실제로는. 그죠? 근데 어쨌든 관용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도선이 이렇게 바깥쪽 플러스 안쪽 마이너스 돼 있어. 우리 뉴런이, 신경이. 그러면 어디서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냐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으로써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계속 흐름으로써 쫙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야. 바깥쪽 플러스, 안쪽 마이너스일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야. 나트륨이야, 나트륨. 알겠나? 소금 성분인 나트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생명체에 있는 이 세포는 모두 다, 그냥 모두다라고 생각해도 돼.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이야. 알겠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세포들이 다 나트륨은 내보내. 그리고 안쪽으로는 칼륨 들어오게. 안쪽은 칼륨. 이런 식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걸 작동시켜. 이게 펌프야.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내보내면서 동시에 칼륨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펌프가 있어. 이걸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해.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송이야. 능동수송. 즉 ATP라는 걸 소모해야 돼. 에너지 없으면 안 돼. 즉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만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 만든 다음에 능동수송을 통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즉 안쪽에 나트륨은 적어. 바깥쪽에 나트륨은 무지하게 많아. 됐지? 적혈구도 그래. 적혈구조차도 바깥쪽에 나트륨 계속 퍼낸단 말이야. 바깥으로는 안쪽은 칼륨이 고농도고 바깥쪽은 칼륨이 적어. 이런 식으로 저농도 고농도 칼륨의 안쪽 엄청 많게, 그다음에 나트륨 바깥쪽 엄청 많게 하는 게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그 덕분에 바깥쪽이 플러스를 띄고 안쪽이 마이너스를 띄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근데 나중에 요거 할 때 흥분 전도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은 칼륨은 약간 새나가. 이 양이온이 약간 새나가고 특히 세포 안쪽에는 단백질이 있어.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가 많더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때문에 똔똔이 돼. 쌤쌤이 돼버려. 그래서 바깥쪽에 워낙 나트륨이 많으니까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고 안쪽이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른다는 가정을 한다면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지금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 나트륨 통로가 있어. 나트륨 통로가 딱 열린다 싶으면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와. 알겠지? 세포 안으로. 이게 무슨 통로라고? 나트륨 통로. 그럼 나트륨이 확산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오면서 이게 뒤바뀌어. 안쪽이 마이너스에서 올라가. 안쪽이 낮은 값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가. 됐지? 근데 계속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되면 다음번에 또 자극받으면 또 반응을 못하니까 안 되겠지. 다시 원위치가 돼줘야 돼. 알겠어? 이게 기본 원리야. 다시 세포들은 신경세포를 포함해서 세포들은 안쪽에 마이너스 값을 띠고 있어. 안쪽에 마이너스 값을 띠고 있다가 자극을 받는 순간 누가 열리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안쪽에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니까 안쪽 마이너스 값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해. 됐어?
그러다가 다시 원위치돼. 원위치되는 건 이제 여기 가서 배울 거야. 칼륨이 나가면서 원위치를 잽싸게 시켜줘. 그래서 칼륨이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잽싸게 원위치가 안 되거든. 그래서 칼륨이 잽싸게 나가줘야지 원위치가 되고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일어나. 됐지? 그러면 이 전이차는 막전이차라는 거, 막에 걸린 전압을 얘기한다. 전압이야. 전이차는 전압이야. 그러면 뭐 얘기는 뻔한 거지. 예. 얘한테도 뭐가 있냐면 얘한테 이제 자극을 한번 줘볼게. 자극. X축 자극의 세기. 여기는 이제 전위 변화. 그러면 자극을 줬어 이제 여기 얘한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포도 바깥쪽 플러스고 안쪽 마이너스겠지. 맞지? 바깥쪽 플러스 안쪽 마이너스인데 자극 받기 전에는 이제 안쪽이 좀 마이너스 상태야. 마이너스 상태. 그렇지? 마이너스 상태. 딱 이렇게 돼. 0. 1이라는 자극 줬어. 2라는 자극 줬어. 3이라는 자극 줬어. 점점 자극의 세기를 크게 줘봤어. 1이라는 자극 주니까 이렇게. 무슨 뜻이야? 플러스, 그러니까 안쪽이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가 기어들었다는 얘기야? 나트륨이 기어들었다는 얘기지? 나트륨이 기어들었어. 나트륨이 기어들었다면 알았어, 이제. 계속 많이 기어들어오는 거 아니야? 2라는 자극 줬더니 이렇게. 3이라는 자극 줬더니 이렇게. 4라는 자극 줬더니 이렇게. 5라는 자극 줬더니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야. 뭐 6이라는 거, 뭐 계속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증가가 돼. 무슨 얘기야? 자극의 세기가 세니까 빛이 좀 더 세게 들어오니까 로드옵신의 양, 분해되는 로드옵신의 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그 에너지에서 나트륨의 유입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맞아? 이해가니? 그래 안 그래? 나트륨의 유입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가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봐. 요걸 역치전이라고 그럴게. 역치전이가 뭐냐? 역치라는 거는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야. 반응을 일으키는. 잘 봐. 1이라는 자극 줬어. 1이라는 빛의 세기가 왔어. 그럼 로드옵신이 분해되면서 나트륨이 유입돼.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제 나트륨 끌어들이는 거야. 나트륨이 유입돼. 유입돼가지고 유입되다 말았어. 2라는 자극 줬어. 좀 빛의 세계를 강하게 줬어. 좀 더 많은 로드옵신이 분해되면서 좀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1이라는 자극이나 2라는 자극이나 줘봤자 나트륨이 들어오다 마는데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안 나와.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못 느낀다는 얘기야.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그 빛을 내가 느끼는 거야, 못 느끼는 거야? 못 느끼는 거지. 그건 역치 미만이야. 역치 미만 값이라고. 근데 역치 값이 3이라고 치자. 3이라는 자극 줬어. 최소한 3이라는 자극을 줬어. 그랬더니 역치 이상의 뭐가 발생하는 거야? 전이가 발생한 거야. 알겠어? 이 순간 여기서 드디어 찍찍 조금 나가. 알겠어? 여기서 조금 나가니까 여기 찌찌찌찌찌찌찌찌 빛이 있구나.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럼 여긴 당연히 더 많이 나가고 더 많이 나가겠지. 더 많이 나가니까 여기서 분비되는 양이 더 많아지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아지니까 여기서 더 강한 자극으로 인식되겠지.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이는 뭐냐면 이런 전이를 우리는 수용기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거는 교과 개념에는 없어. 수용기전이는 안 배워. 다만 문제에만 출제가 됐어. 교육청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데 출제는 됐었어. 그러니까 언제 이게 튀어나올지 몰라. 알겠지? 그리고 EBS 교재에서도 실렸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수용기전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유용해. 다만 우리가 교과 개념으로 아는 전이는 무슨 전이냐면 활동전이야. 보통 우리가 활동전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배운 내용들이냐면 바로 뉴런, 즉 신경세포인데 얘네들. 감각, 신경 뉴런이라고 바꿀 수 있어.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얘네들한테서 발생하는 걸 그려놓은 거야.
자, 얘네들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70이고 플러스 30 이렇게 되면 자극 주면은 이렇게 뭐 실제로는 이제 역침이 딱 꺾이고 올라가서 과분극 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얘네들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휴지전이라고 그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다음 강에서 이제 배울 거야. 다다음 강. 그래서 여기 휴지전이고 요걸 이제 활동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여기 이제 뉴런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한번 해볼까? 0, 1, 2, 3, 4, 5, 6 X축 뭐야? 자극의 세기. 자극의 세기. Y축 뭐야? 전이 크기. 알겠지? 전이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야. 그랬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야. 마이너스 70이야 여기. 마이너스 70.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1이나 2의 자극 줘봤자 여기서 1로 가는 물질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겠지. 근데 3이라는 자극에서 드디어 3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돼. 됐지? 이렇게 반응해. 그 다음에 4라는 자극 줬더니 이렇게 5라는 자극 줬더니 이렇게 7 이렇게 되고 있어요. 즉, 이 활동전이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더 강한 자극 주더라도 빈도만 증가하는 꼴이야. 빈도만 증가해. 빈도만. 알겠어? 다시. 여기 활동전이의 크기야. 활동전이의 크기. 요거 하나 그래프가 요거야, 요거. 됐어? 근데 자극의 세기를 크게 했더니 활동전이의 크기는 불변이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네. 맞지? 활동전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극의 세기가 3, 4, 5, 6 점점 세지니까 여기서 나가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어. 찍찍 많어. 그러면 여기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 값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얘처럼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빈도가 증가해. 활동전의 빈도가 증가해서 빈도가 적다 그러면 여기서 그 빈도를 약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뇌는 그 빈도를 가지고 자극의 세기를 따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빈도가 천천히 오면 활동전의 빈도가 천천히 오면 빛이 약하구나. 막 빨리 오면 빛이 강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역치자극이야. 맞지? 역치자극 미만에서는 반응이 없어. 역치자극 미만에서는 반응이 없어. 그지? 근데 역치자극 이상에서는 어때? 반응의 크기가 똑같지? 그래서 하나의 뉴런은 어차피 반응의 크기가 일정해. 하나의 크기에서는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없어. 하나의 뉴런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치 이상에서는 실제로 반응이 있고 역치 이하에서는 없을 무자. 그건 none. or none. 실무율의 법칙이라고 해요. 알겠지? 실무율의 법칙. 오케이? 자, 역치라는 건 뭐야? 역치라는 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야. 역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예민하겠지, 그지? 역치가 크면 둔한 거고. 자, 그러면 이 역치값 이상일 때는 반응의 크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게 최대 반응이야.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최대 반응이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 실물이 적용된다. 그러면 단일 뉴런에서는 실물이 적용되고 있지. 그러나 여기 감각기관 또는 감각기관에 있는 감각세포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이 그래프에서 적용 안 되고 있지. 왜? 자극의 세기가 커지고 있으니까 반응의 크기도 커지고 있잖아. 그지? 여기서는 실물이 적용 안 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X축은 이번엔 시간이야.
시간이고 y축은 똑같아. 수용기전이야. 수용기전. O라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줘봤어. 이 시점에서 O라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쭉 줬어. 동일한 오오오오오오오 그랬어. 그러면 O라는 자극을 주면 수용기전이가 이만큼 생겨야 되지, 그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만큼 생겨야 돼. 맞아? O라는 자극. 그지? 그런데 쭉 O라는 자극을 계속 줬더니 이 수용기전이가 그대로겠니? 감소하겠니? 그대로겠니? O라는 자극 줬는데 계속 그대로겠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라? 시간이 지나니까 역치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네? 그럼 여기서부터 느껴 못 느껴? 이 정도 시간 되니까 느껴 못 느껴? 못 느낀다는 얘기야. 동일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니까 못 느끼게 되네. 왜? 역치 미만으로 수용기전이가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서 흥분 전달 물질 안 나갈 거 아니야. 안 나가니까 못 느낀단 말이야, 대뇌에서. 그게 바로 뭐야? 우리가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수능이야. 아니야? 수능이야. 알겠지? 이 수능이란 말이야, 수능. 그러니까 수능이 안 일어나면은 곤란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화면이, TV를 보는데 화면이 어두워. 화면이 어두워서 밝게 했어. 처음엔 밝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밝아, 안 밝아? 안 밝아. 볼륨을 높였는데 좀 시끄러웠는데, 처음에 시끄럽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잖아. 이게 수능이야. 소리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다. 특히 수능이 잘 일어나는 감각은 뭐겠니? 수능이 잘 일어나는 감각. 자, 이렇게 자, 이런 감각하고 이런 감각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역치예요, 역치. 자, 이거는 이 시간대에 이제 자극을 이만큼 줬어요. 자극을 줬는데 동일한 자극을 준 거예요. 동일한 자극을 줬더니 시간에 따라서 수용기전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다 수용기전이야. 그때 역치가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는 못 느끼겠지, 이제. 못 느끼지? 근데 맞다, 그러나 이거는. 자, 동일한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역치가 밑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 그래프야. 역치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역치 미만으로 떨어져서 수능이 잘 되는 그런 감각이 뭐냐면 후각과 촉각. 이게 제일 잘 일어나. 똥냄새 몇 분만 맡으면 바로 수능이 일어나. 동일한 똥 분자가 콧구멍에 들어가서 흥분시켜봤자 좀 지나면은 안 나. 참 신기하지? 그래가지고 야, 난 똥냄새 안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나겠구나 생각해서 문 활짝 열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우 냄새 씨발 이러면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고. 알겠나? 촉각은 뭐 옷 입는 거, 안경 쓰는 거, 뭐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들. 내 몸에 있는 온갖 몸의 피부 세포에 있는 촉각 세포들이 이런 거에 민감해서 계속 뇌에다가 막 찌찌찌찌찌 뇌에다가 자꾸 아우씨 옷 입고 있는 게 다 느껴지면 있겠어, 벗겠어? 벗는 거지. 홀딱홀딱 벗고 밀림으로 들어가서 타잔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타잔은 너무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거야. 어쨌든 이런 것들은 수능이 잘 일어나는 감각이고요. 요거는 수능이 일어나면 안 되는 감각이 있지.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어. 수능이 일어날 거야. 동일한 가시의 자극이니까 동일한 가시 자극이잖아. 더 큰 가시를 박지 않는 이상은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아픈 거야. 왜? 통각은
내 몸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수능이 잘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 알겠죠? 이 진짜 이거 뭐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이게 완전히 그냥 계속 그냥 수능이 잘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자, 이때 이 수능은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 수능의 정의는 수용기전이 값이 감소한다. 전이가 감소한다. 수용기전이가 감소하다 보면은 결국은 역치 미만까지 가면 느끼지 못하는 게 수능이 되는 거죠. 그죠? 빠뜨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역치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역치가. 역치값이 변한다. 역치값이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수능, 명수능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암수능, 명수능. 암수능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어두운 곳에 수능하게 되는 거야.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야. 맞죠? 눈깔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걸 암수능. 역치가 줄어들었잖아. 예민해졌으니까. 그지? 물론 간상세포 때문이지만. 그 다음에 명수능은 극장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 밝은 곳에 수능하는 거잖아. 그죠? 역치값이 커지는 거. 그런 걸로 이제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이제 뉴런 말고 근육으로 한번 이제 근육세포. 근육세포로 한번 또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 근육세포를 싹둑 자르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또 근다발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근다발. 근다발에 이제 딱 뽑으면은 여기에 또 엄청나게 긴 근섬유들이 있어요. 이 근섬유가 바로 근육세포야. 네, 그리고 이 근섬유 안에는 근원섬유라고 해서 액틴, 미오신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필라멘트 이런 거. 복잡한 구조예요. 어쨌든 간에 요걸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할게요. 자, 굉장히 많은데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있다고 칠게요. 근섬유가. 진짜 너무 단순화시켰죠? 네, 7개만 있다고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그러면 자, 자극, X축은 자극의 세계야. 1이라는 자극 줬어. 이 근육에다 1이라는 자극 줬더니 얘도 잠잠하고 얘도 잠잠하고 얘도 잠잠하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조용해 그냥 반응 세계. 조용해. 조용. 2라는 자극 줬더니 야! 얘가 역치값이 2였어. 얘가 수축해. 얘가 수축 딱 하니까 요 정도의 세기로 수축 강도야. 반응의 수축 강도야. 요 정도의 세기로 수축했어. 됐지? 자, 그러면 얘는 3을 주던 4를 주던 5를 주던 6을 주던 7을 주던 아무리 자극의 세게 줘도 이 하나의 근섬유가 더 크게 수축할 수는 없어. 얘는 자기가 수축할 수 있는 게 한계야. 구조상 그래. 근육 구조상. 그래서 더 큰 게 수축할 수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그 상태대로 계속 수축하는 거야. 근데 3이라는 자극을 줬더니 얘는 당연히 수축하겠지. 그지? 근데 옆에 있던 얘하고 얘가 역치가 3이었어. 둘 다 수축을 하는 거야. 그럼 토탈 몇 개 수축하는 거야? 3개 수축해버리지? 3개 수축해버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같은 비율로 수축한다고 그러면 처음 값의 3배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4라는 자극 줬더니 역치가 얘야 또 4야. 그러니까 4개가 흥분하지? 5라는 자극 줬더니 없다고 치고 6이라는 자극 주면 얘 6, 얘 6.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오케이? 근데 여기는 수많은 근섬유들이 다양한 역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쁘게. 알겠어? 근데 여기도 내 몇 개만 지금 니네들한테 예시로 표시해 준 거야.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자극의 세기가 커지니까 점점 흥분하는 근섬유가 많아져. 하나가 수축할 때보다 2개가 수축할 때 더 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야. 즉 니네들이 가벼운 거 들어올릴 때는 몇 가닥만 흥분시키면 되지만 최대한 힘을 발휘할 때는 많은 근섬유들이 수축해야 돼. 알겠어? 더 큰 자극을 계속 뇌에서 계속 공급해줘야 돼. 근데 이 공급돼야지 근육 수축이 제대로 되는데 이 공급 물질이 제대로 찍찍찍 안 될 때
근육이 수축이 안 돼.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이게 파킨슨시병 이런 거야. 뇌에서 오는 물질이 제대로 근육에 안 전달되면. 알겠어? 물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게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그런 무슨 신경계 이상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딱 수축할 수 있다는 건 여기서 오는 신호 때문이니까 완벽하게 지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뽑았어. 하나만 뽑을게. 몇 번 거 뽑을까? 3. 역치가 3인 새끼 하나만 쭉 뽑았어. 얘가 역치 하나의 3인 근섬유야. 단일 근섬유야. 단일 근섬유에다가 뽑아가지고 얘한테 0이라는 자극점은 반응 안 해. 1 반응 안 해. 2 반응 안 해. 얼마에서 반응한다고? 3에서 아까 지가 수축할 만큼 맞지? 오케이? 요 정도 하나가 하는 거 이 정도 이만큼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얘는 4, 5, 6 계속 자극의 세계를 크게 주더라도 반응이 크게 커져 안 커져? 안 커진단 말이야. 반응의 크기는 그대로. 그래서 무슨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최소한 3이라는 자극 줘야 되니까 3이 뭐야? 역치이하죠? 역치이하서는 없어. 반응이. 이상에서 있어. 실무율 법칙이 적용되는 건 단일 근섬유. 단일 근섬유, 단 하나의 신경섬유. 단일 신경섬유. 얘네들이 여러 개 있을 땐 또 얘가 틀려져. 여러 개 있으면 또 여기저기서 막 오면은 얘 입장에서 틀려진다. 알겠어요? 근데 단일 신경섬유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단일 민족!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우리나라. 그지? 근데 단일 근섬유, 단일 신경섬유일 때 실물의 법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것들이 막 뭉쳐있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뭉쳐있는 신경다발. 좋습니다. 신경다발이라든가 근다발 또는 근육.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커져. 어느 정도까지야. 계속 커지는 건 아니야. 계속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 다 흥분되면 그것이 끝이지. 그지? 그래서 신경다발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 신경다발은 이제 뭐가 있냐면 니네들 그 손모가지 이렇게 싹둑 절단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정중신경이라는 게 있어. 정중신경. 뭐 이제 의대 가면 뭐 자세히 더 배웁니다만, 요 안쪽에는 이제 동맥 있고요. 여기가 이제 좀 손하고 가까운 거. 그 다음에 겉에는 정맥들 있지. 정맥. 그 손모가지가 절단되면요, 신경을 연결하는 게 어려울까? 동맥, 정맥을 연결하는 게 어려울까? 이 정중신경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이 손가락 정말 아주 니네들 알잖아. 손이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줘야 돼. 예술을 하든 무슨 작업을 하든 간에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줘야 돼. 알겠어? 내가 이렇게 아트를, 그림을 잘 그리고 이 글씨를 이쁘게 쓰는 건 이쁜가? 어쨌든 간에 이 신경들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이야. 나를 구성하는 신경들.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이거 많이 하거나 마우스질 또는 막 이거 필기 굉장히 많이 하거나 엄청나게 힘주고 여기가 손목이 무지하게 아픈 상황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눌려서 그래요. 이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여기가 눌리니까. 여기서 신경이 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든 신경 눌리면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디스크 돼가지고 신경이 눌리면 다리가 아픈 것처럼, 다리가 통증 일으키는 것처럼 여기가 눌리면 여기 손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야. 손이 막. 알겠어? 원인은 손모가지야. 거기를 릴렉스하게 해줘야 돼. 어쨌든 손모가지가 딱 절단됐을 때는요, 혈관이 더 연결하기 힘들어. 니네들 생각하기에 이게 어려운 줄 알겠지만 혈관이 더 어렵죠. 혈관 연결하고. 그래서 잽싸게 이걸 얼음에 해놓고 다 갖다 주면은 요거는 그냥 대충 붙여. 신경은 대충 붙이고 혈관. 왜냐하면 이건 대충 붙여도 돼. 옛날 거하고 안 붙어도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딱 했는데 내가 명령 내리면 이렇게 됐는데 대충 붙이고 나니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손가락이 지 멋대로 막 야 이거 옛날에 움직였던 거고 전혀 다른 거야. 매뉴얼이 바뀐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요걸 띡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신경 다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신경은 복수예요, 복수. 어디 신경, 신경은 복수를 얘기해. 그러니까 척수에서도 이렇게 H자 모양에서 후근, 전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로 신경이 들어가고 앞으로 신경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때 전근, 신경 다발이야. 들어가는 것도 신경 다발이고. 알겠냐? 그래서 신경 하나를 의미해서 그냥 뉴런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인 거야. 신경의 기본 단위, 뉴런. 그게 이제 하나짜리고. 알겠지? 좋습니다. 자, 우리들 이렇게 148페이지의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질문. 자, 뭐 거기 적합자고 표에 나온 것들은 이제 앞으로 감각기관 배우면서 이제 하나씩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해두시길 바라고 넘겨. 150페이지에 자 이제 베버의 법칙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 자, 베버의 법칙은 다른 게 아니야. 뭐냐면 자극 변화야. 자극 변화. 맨 위에다가 써놔. 제목. 그 베버의 법칙 27강 자극과 반응의 법칙 2 위에 자극 변화 이렇게 써놔. 크게 자극 변화로 써놔. 크게. 27강. 27이면 작년 나이인데. 자. 왜? 우리 친구 왜 웃어? 나랑 또래는 맞지? 자. 요 내용은 지금 요거 로봇과 인간 요거 도선 얘기는 요거 흥분의 전도 가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내야 되고, 흥분의 전도 가면은 활동 전이 뉴런 내에서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탈분급, 활동 전이 막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베버의 법칙 들어가기 전에 요것 좀 한번 확인할게. 이거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 원래 이제 941생 강의에서 하거든. 941생. 그게 이제 진짜 강의인데 제대로 하는 거지. 뭐 이거는 뭐 내신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요거 941생을 안 들을 새끼들도 있고 들을 새끼들도 있으니까 해보자 뭐까짓. 자, 뭐냐면요. 연합신경들이 모인 게 뭐냐면, 연합신경들의 모임이 중추신경들. 중추신경들. 그럼 얘네들이 모인 게 중추신경들. 즉, 뇌하고 척수예요. 뇌하고 척수. 뇌하고 척수예요. 뇌는 대소중간연이 있어요. 뭐 신경계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대소중간연.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제 감각 뉴런을 받아들여서 운동 뉴런을 갖죠. 이게 수위 운동이라고 그러죠. 즉 보고 본 걸 생각해서 움직이고 들은 걸 생각해서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는 이제 손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평형감각기관인 반고리관이나 전정기관에서 온 걸 가지고 균형을 잡으려고 이제 하겠죠.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근데 중뇌가 되면 이 체성신경이 아니에요. 이건 체성신경이고요. 이 부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신경계를 한번 보고 나서 다음에 다시 보면 상당히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안 돼. 자, 만약에 이 중추신경계가 중뇌가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이런 식이야. 이게 어디로 가냐면 눈깔로 가. 눈깔 근육으로 가. 반응기가 눈깔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자, 교감신경이니까 중뇌가 교감신경 흥분시키면은 이렇게 되죠. 눈깔이. 동공이 확대되죠. 그래서 요거 종주근, 이거 방사근, 종주근이라고 하는데 요걸 수축시켜. 그래서 동공을 확대시켜. 그 다음에 중뇌가, 연합신경에 있는 중뇌가 부교감신경 흥분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근육은 누굴 수축시키냐면
또 환상근. 또 환상근을 수축시켜서 동공을 축소시켜. 알겠어요? 됐지? 그러니까 이 반응계의 근육은 이땐 홍채가 되는 거야, 홍채. 됐지? 간내가 되면 어떻게 돼, 간내? 간내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 이번엔 어디로 가? 간내가 요건 이제 중뇌일 때, 요건 중뇌일 때. 간내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은 부신, 수질이나 또는 이자의 알파세포로 가. 그럼 부신, 수질에서 뭐가 나와? 아드레날린 나오고. 이자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을 높여주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간내에서 간내. 이게 다 향상성 조절 중추야. 이제 신경계 배우고 나서 오면 돼. 배우고 나서 다시 오면 쉽게 이해가 가. 부교감 신경 흥분시키면 어디로 가냐면 이자의 베타세포로 가. 어차피 대학 가려면 이것만 알면 돼.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서 인슐린 나와. 알겠지? 그래서 간내. 여기서 간내에서 흥분시킨 부교감 신경은 채성신경 아니야. 이거 하나짜리 아니야. 하나짜리가 아니라 두 개짜리인데 앞에 길고 뒤에 짧은 놈이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시키면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연수. 연수가 흥분되면 교감은 이번에는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이런 데로 가는 거야. 자, 연수가 흥분시킨 이 교감신경은 심장 가서 심장박동 촉진하고 호흡속도 촉진하고 소화는 억제시키는 거야. 알겠어? 맞지? 그 반응기가 근육. 이것도 근육. 맞지? 그 다음에 이거 호르몬 분비샘. 맞아 안 맞아? 반응하는 거 아니야? 호르몬 분비샘. 맞지? 요거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대소, 대뇌, 소뇌. 하지만 중간연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으니까 자율신경, 교감이나 부교감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알겠죠? 자, 저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쉬워지겠죠. 자, 배법의 법칙은 자극 변화. 자극 변화라는 거를 빛이 더 밝아지냐, 어두워지냐, 또는 시끄러워지냐, 조용해지냐, 더 짜지냐, 싱거워지냐, 이런 자극 변화가 있어. 이 자극 변화를 느끼냐, 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야. 야, 과연 자극 변화를 느낄까, 못 느낄까?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못 느낄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잖아. 처음 자극 줬잖아. 처음 자극 주고 나서 자극의 변화를 줬잖아. 자극 변화. 나중 자극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극 변화. 그리고 요거를 느끼느냐 마느냐야. 그래서 자극이 변했다는 걸 느끼려면 과연 뭐가 관여하는 걸까? 딱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 맞지? 처음 자극, 나중 자극, 자극 변화. 이 세 가지밖에 없는 데서 배보라는 건 뭘 찾아냈냐면 얘가 얘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아는 거야. 누가 영향을 준다고? 자극 변화를 느끼려면 뭐에 관련된다고? 처음 자극이 크면 많이 변화시켜줘야지 느끼는 거고, 처음 자극이 작으면 좀만 변화시켜주면 느낀다는 얘기야. 처음에 밝으면 많이 밝게 해줘야지 밝아졌다면 느끼는 거고, 처음에 어두우면 좀만 밝게 해줘도 느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공식화 시킨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얘하고 얘가 비례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 자극의 세기가 누구랑 비례하는 거야? 이거 느낄 수 있는 자극 변화량. 느낄 수 있는 최소 자극 변화량에 비례한다는 뜻이야. 자, 처음 자극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즉 소리가 시끄러운 곳이라면 느낄 수 있으려면 최소한 자극 변화를 크게 해줘야 돼. 그래야 느낀다는 거야. 조용하면 조금만,
이건 모든 인생사에 다 적용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해왔어. 처음에 알지? 모든 이 처음에 받아들이는 게 크다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는 점점 둔감해지는 거야. 모르겠어. 요새 워낙 게임들이 폭력화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너무 폭력적이니까 나중에는 별로 폭력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잖아. 그지? 첫 키스가 강렬할수록 그지? 첫사랑이 너무 그러면 하여간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변화를 갖는 게 낫지. 급격한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물론 자극이 커지는 그런 또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생물에서 이제 적용되는 거니까 자 요거를 이제 비례식으로 딱 따지면 비례상수가 필요해. 비례상수. 그래서 K 값이라고 놓은 거야. 배보라는 사람이 K 값을 놓은 거야. 그래서 처음 자극 세기 분의 자극 변화량. 자극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자극에서 처음 자극 뺀 거겠지, 당연히. 맞지? 나중 자극에서 처음 자극 뺀 그 차이 값이 자극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지? 자, 요런 식을 만들어 냈죠. 배보가. 됐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삑삑거려? 배보 상수죠? 배보 상수. 상수라는 건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야. 즉, 처음 자극의 세기가 커지면 느끼려면 자극 변화가 커져서 이 값은 그대로인 거야. 알겠지? 이게 변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처음 자극이 10이었어. 근데 1만큼 변화줘야 돼. 그럼 100이라면은 10만큼 변화주면 되고 1000이라면은 100만큼 변화시켜주면 돼. 그래서 계속 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따라 처음에 10룩수였는데 밝기가 10룩수에서 1룩수만 변화줬더니 느꼈어. 밝아짐을. 그럼 100룩수에 있는 데서는 좀 더 밝은 데서는 10룩수만큼 변화시켜줘야 느낀다는 얘기야. 밝아지든 어두워지든 간에 10룩수만큼 변화를 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1000룩수에서는 역시 100만큼 변화를 줘야지 느낀다는 얘기야. 비례야 비례. 비례식으로 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 두 가지를 알고 넘어가면 된다. 그래프 두 가지를 알고 넘어가면 된다. 첫 번째 X축이 처음 자극의 세기, Y축은 느낄 수 있는 최소 자극 변화량, 따라서 여기서 그래프 A와 B라는 게 나왔다. 이게 역지값이야. A가 더 역지값이 작아. 기울기는 뭐지? 기울기는 배보 상수가 돼. 왜냐하면 X축 값분의 Y축 값이니까. X축 값분의 Y축 값이니까 배보 상수가 되는 거야. 잘 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처음 빛의 세기 느낄 수 있는 빛의 변화량, 빛의 세기의 변화량 뭐 이런 거 있지? 소리의 세기, 소리의 변화량 이렇게 나오면은 이 기울기는 바로 배보 상수구나. 그럼 누가 더 예민한 거야? A야 B야? 배보 상수가 작을수록 예민해. 배보 상수가 작을수록 예민한 거야. 왜? 처음 자극의 세기가 증가하더라도 이 값이 조금만 변화시켜줘도 느낀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조금만 변화시켜도 느낀다는 얘기는 배보 상수가 작을 때야. 배보 상수가 작을수록 좀만 변화시켜도 느낀다는 얘기. 알겠어? 굉장히 예민하게 조금씩 변해도 느낀다는 얘기니까 배보 상수가 작은 놈. 누가 더 예민해? 얘는 기울기가 크고 얘는 기울기가 작잖아.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는 배보 상수가 작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곧 배보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알겠지? 얘가 더 예민한 거야. 바트그러나 처음 자극을 받아들일 때는 A가 더 예민했던 거야. 역치가 처음엔 작았으니까. 알겠지? 얘는 그럼 뭐가 예민한 거야? 자극 변화에 대해서 예민한 거야. 자극 변화에 대해서. 알겠지? 그 다음 요 그래프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 그래프인데 아까 그랬던 그 근육 그래프 나타나지? 근육. 그지? 근육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야. 자극이 커지니까 반응의 크기도 커지지? 그지? 그 근육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역치죠. 여기가 역치값이야. 역치값. 그러면 처음에 요 자극 줬어. 요 자극을 줬는데 요만큼의 변화를, 즉 반응을 하려면 반응 크기 변화인데 요만큼 반응의 크기가 있어야지만이 느낀다고 하자. 그럼 이만큼 변화를 줘야 돼. 이만큼. 처음 자극이 요거고 이게 나중 자극이야. 그지? 최소한 이만큼 변화를 줘야지 이만큼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너무 컸다. 오 마이 갓. 너무 변화가 컸어요.
Oh my God. I'm sorry. 변화가 너무 컸어. 요만큼만 됐어. 이렇게 하면 돼. 아이. 자, 처음 자극이 여길 때, 요 정도 처음 자극을 줬을 때, 요만큼만 변화시키면은 이 정도 반응의 변화를 일으켜서 반응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처음 자극이 컸어. 얘보단 컸더니 같은 반응을 하려면 이만큼의 반응을 같은 반응값을 보려면 이만큼 같다고 치자. 이거고 이만큼 변화를 줘야 돼. 오케이? 이해가지? 그래서 처음 자극이 작으면, 그지? 처음 자극이 여기 처음 자극이 낮은 자극이야. 처음 자극이 작으면 좀만 변화시켜줘도 반응을 이만큼 보이지만, 처음 자극이 크면, 얘보다 크지? 처음 자극이 크면 많은 변화를 일으켜줘야지. 나중 자극이 여기가. 많은 변화를 줘야지만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어두울 때, 이때는 밝을 때, 또 이때는 조용할 때, 이때는 시끄러울 때, 뭐 이런 식으로. 오감 있지? 다양한 자극들 있잖아, 우리.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도 배보의 법칙을 설명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식은 뭐 이거니까 식에다 넣어서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 간단한 문제 푸는 건 뭐 굉장히 쉽지요. 쉬우니까. 거기 이제 예제 한번 볼까? 예제 보면은 어느 감각이 가장 예민해? 앞각이지, 앞각. 앞각이 무지하게 예민하지, 그지? 앞각이 무지하게 예민하고. 그 다음에 2번. 백룩수의 빛을 받고 있던 사람이 더 밝아졌다고 느끼기 위한 최소의 빛의 세기는 얼마야? 백룩수의 빛을 받고 있어. 근데 시각은 배보상수가 얼마야?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이니까 K값이야, 이게. 됐지? K값. 그럼 처음 자극 백룩수를 받고 있어. 당연히 1만큼 변화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지? 아우, 무지하게 쉽네. 예를 들어 5,000 룩스의 빛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5,000 룩스. 50만큼 변화시켜주면 되겠지? 좋습니다. 그래서 5,000 룩스의 빛을 받고 있으면 5,050 룩스가 돼야지 밝아짐을 느끼는 거야. 5,050 룩스가 돼야지. 알겠지? 그 밑에 있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이것은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랑했던, 아주 좋아했던 그런 시입니다. 노천명님의 시인 중에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요, 이런 게 있어. 뭐였지 제목이?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요. 뭐라고 생각하냐? 뭐 기린? 이끼끼야! 자, 허공에 손짓을 하는 나의 이름이요. 부르다가 그건 아니고 그 시가 아니라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이름이요. 이건 누구시죠? 소울이 형인가? 어쨌든 간에 기린이 아니라 사슴 맞죠? 사슴 노천명 시인일 겁니다. 이거 실수했다면 이건 개망신인데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에요. 너는 상당히 높은 족속이었나 보구나. 왕관 이렇게. 사슴 왕관. 어쨌든 간에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떠오르냐면 옛날에 EBS 수업하다가 모가지라는 단어 썼다고 검수에 걸렸어요. 그래서 검수가 날라왔어. 모가지 단어는 비속어입니다. 어쩌고저. 그래서 답글 올려줬죠. 댓글을 보내드렸어요. 그 검수 하시는 선생님께. 모가지는 시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시인이 쓴 시어입니다. 이야 신난다.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나는 이렇게 말하는 단어들이 다 비속어, 표준어에서 벗어난 비속어야, 비속어. 내가 아나운서가 아닌 이상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좀 이해를 해주지. 그리고 좀 그런 단어를 좀 써야지 또 요즘 새끼들이 또 좋아하고 하는데, 그지? 아닌가요? 나만의 착각인가?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인데요. 제 성의 정체성이 없던 시절이죠. 제가 여자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분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 남자친구들이 너무 좋았기도 했고 의리 이런 거 좋아했고 그래서 그냥 여자처럼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읽어보시고요. 느낌이 팍 오시는 분은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이름 없는 여인이 돼 보겠습니다. 여인 1, 여인 2, 여인 3.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또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예, 눈, 시각. 동토 새벽에는 밝아짐이 느껴집니다. 처음 자극이 작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도 느껴지는데 낮에는 9시, 10시쯤에는 느끼기 어렵죠. 밤에는 핸드폰 굉장히 밝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낮에는 그렇지 못하지. 이게 다 베버의 법칙의 이해야. 시끄러운 데서는 잘 안 들려. 시끄러운 데는 잘 안 들리고 더 큰 소리로 지금 굉장히 조용하잖아. 그지? 내가 이렇게 조금만 줬다. 그렇죠? 네. 소리도 그렇고. 맛. 사탕 먹고 설탕 커피 먹으면 쓴 커피가 돼. 그 다음에 찌개 끓일 때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재밌는 거거든. 요거 재밌어. 2분의 1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배보상수의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자니. 가정이야 이건 어디까지나. 짠맛에 대한 배보상수야. 처음에 10g을 넣었어. 소금을. 그래서 딱 떠먹어봤더니 이 찌개가 너무 싱거워. 싱거워서 넣었는데 얼마를 넣냐면 4g을 더 넣었어. 얼마를 넣어야 짜다고 느끼겠니? 배보상수의 2분의 1이니까 10g에 대해서 5g을 넣어야지. 5g을 넣어야지 짜다고 느끼겠지. 근데 4g을 넣었어. 14g이 됐어. 그리고 떠먹어봤어. 당연히 아까하고 똑같겠지. 자극의 변화를 못 느끼겠지. 그래서 소금을 더 넣었어. 얼마를 넣어야지 최소한 짜다고 느끼겠니? 7g을 넣어야겠지. 14분의 7. 그지? 2분의 1이 되니까. 7g을 더 넣어야지 짜다고 느끼는데 6g을 넣은 거야. 그럼 20g이 됐겠지. 소금은 점점 양이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내 혓바닥은 점점 강한 자극에 길들여져가지고 더 큰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짜졌다는 걸 못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찌개는 짜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10g을 넣어야 되는데 9g 넣으면 29g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맛을 볼 때는 항상 입을 헹구고 맛을 보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여인 1, 여인 2, 여인 3에게 행인에게 시켜서 이제 맛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거.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엉덩이 주사 맞을 때 때리는 간호사들. 왜 때려? 덜 아프라고. 옛날에는 뭐 객관식이 있었어요. 객관식. 엉덩이에서 냄새가 나서. 씻고 다니세요. 또는 애정의 표현. 그 다음에 또 3번은 뭐지? 방구를 껴서. 4번은 근데 역시 그겁니다. 덜 아프라고 그러는 거지. 때리면 처음 자극이 세기가 커요.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변화를 못 느껴. 세게 때릴수록 이걸 못 느껴. 진짜 세게 때릴수록. 알겠어요? 근데 살살 때리면요, 알죠? 살살 때리면 바늘의 세기가 더 아프다고 하면 더 크게 아픔을 느끼게 돼요. 변화가 느껴지니까. 때리려면 좀 세게 때려달라고 하세요. 또는 이런 간호사도 있었어요. 바늘 주사 놓고 때리면 진짜.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주사 놓고 때리는 건 뭐죠? 이제 집에 가. 자, 됐어. 집에 가.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극과 반응의 법칙이었습니다. 이제 감각기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